옛날 옛적 고대 그리스의 작은 마을에는 소크롤레스라는 이름의 고양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소크롤레스는 소크라테스처럼 무지의 질을 탐구하는 독특한 철학자 고양이였습니다. 다른 고양이들이 햇볕 아래서 낮잠을 즐기거나 마을 광장에서 쥐를 쫓아다닐 때 소크롤레스는 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가 가장 많이 하는 일은 마을 광장의 중앙에 있는 큰 올리브 나무 밑에서 지나가는 사람들과 철학적 논쟁을 벌이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맑은 오후, 소크롤레스는 평소처럼 올리브 나무 밑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알렉토스라는 이름의 마을 농부가 소크롤레스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알렉토스는 자신의 농장에서 가장 맛있는 포도를 재배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소크롤레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죠. 나는 내 농장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다네. 포도 재배에 관한 모든 지혜가 내 머릿속에 있네. 소크롤레스는 잠시 동안 알렉토스를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인가? 그렇다면 나는 무지의 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로 이끌어주는 시작이네. 알렉토스는 소크롤레스의 언급에 당황하며 되물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니 무슨 뜻인가? 그대는 자신이 무지하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소크롤레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네, 알렉토스. 나는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인식함으로써 더 깊이 있는 질문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 않나. 무지를 깨닫는 것이야말로 지속적인 배움의 시작점이라네. 알렉토스는 이 말을 듣고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후 고개를 들며 소크롤레스에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가 모르는 것을 일주일 동안 고민해보겠네. 그리고 다시 여기로 돌아와 내가 깨달은 것을 말해주겠네.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알렉토스는 약속대로 다시 올리브 나무 아래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깨달음의 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소크롤레스,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깨달았네. 나는 포도를 재배하는 데 있어서 모두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것은 오만일 뿐이었어. 하늘의 날씨, 땅의 비옥함, 심지어 포도에게 기승말로 전하는 나의 이야기까지 모든 것이 맞물려 이루어진 것이었지. 소크롤레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네, 알렉토스. 무지를 깨닫는 것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미지의 세상을 알아갈 시작이 될 것이네. 이제 그대도 무지의 지혜에 한 발짝 다가섰군. 그날 이후로 알렉토스는 소크롤레스와 함께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깨달음을 나누며 서로의 무지를 존중하고 새로운 지혜를 함께 탐구하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크롤레스는 무지의 질을 깨닫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여정을 함께할 동료라고 믿으며 그의 철학적 탐구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알렉산더라는 이름의 한 젊은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자 하는 열망에 불타올라 세상 곳곳을 여행하며 지혜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수년간의 여행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더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깊은 산속의 외딴 마을에 도착한 알렉산더는 그곳에 사는 지혜로운 노인으로부터 특별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노인은 알렉산더에게 영원회귀라는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젊은이여, 내 삶의 모든 순간이 무한히 반복된다면 너는 그 삶을 기꺼이 살겠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며 알렉산더를 깊은 성찰의 길로 안내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처음에는 이 개념이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어찌하여 같은 삶을 계속 반복한다는 것인가? 라며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이내 그 질문이 얼마나 심오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선택과 행동이 영원히 되풀이될 수 있다면 지금의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를 고민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선택들을 떠올리며 어떤 순간들은 자랑스럽게 여겨졌고 또 어떤 순간들은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질문에 뚜렷하게 답을 하기 바로 직전 그는 일생 동안 살아온 시간이 곧 그 자신이 의지를 반영한다는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죠. 그는 자신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 삶을 실제로 사랑하고 있는가? 만약 한치의 후회도 없이 지금까지 이 삶을 다시 살겠다는 확신이 없다면 100%의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몇 주 동안 알렉산더는 그 마을에 머물며 자신이 어떤 삶을 진정 원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나눈 작은 대화, 자연을 느끼며 산책한 매 순간, 그리고 자신과의 긴 대화를 통해 영원히 반복될 삶이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일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큰 업적이나 화려한 삶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행동에서 오는 진정한 만족, 순간마다 사랑과 진실로 가득 찬 삶이었습니다. 마침내 떠날 날이 오자 알렉산더는 노인에게 찾아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지혜로운 질문 덕분에 이제 나는 매 순간을 의미 있게 살기를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 순간들을 영원히 살 의향이 있습니다. 설령 다시 태어나 같은 삶을 반복할지라도 후회 없이 사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알렉산더를 축복했습니다. 너는 이제 진정으로 영원의 의미를 이해한 것 같구나. 내가 어디로 가든 어떤 삶을 살든 순간을 사랑하며 사는 법을 잊지 마라. 알렉산더는 그 후로도 많은 여행을 다녔고 매일의 선택이 그의 삶을 어떻게 변모시킬 수 있는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원히 반복될지도 모를 삶을 위해 매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그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아가며 스스로를 긍정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영원회귀라는 개념은 모든 선택과 순간이 무한한 반복을 통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그 순간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얼마나 충실하게, 얼마나 진실하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일깨워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만은 정글 동물들이 사는 평화로운 숲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도 공정하지 않은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자는 왕이었고 모든 동물들이 그를 위해 일해야 했습니다. 강한 동물들은 먹이를 쉽게 구할 수 있었고 약한 동물들은 늘 적은 먹이로 생활해야 했죠. 결국 동물들은 더 공평한 삶을 위해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동물회의가 열렸습니다. 모든 동물이 숲 가운데 있는 넓은 공터에 모였습니다. 대장인 사자를 비롯해 코끼리, 원숭이, 토끼, 새와 심지어 작은 개미들까지 모였죠. 이때 똑똑한 부엉이가 롤스의 원초적 입장을 바탕으로 하는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공정하다고 느낄 만한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자신의 위치나 능력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사회 규칙을 정해볼 거예요. 모두가 부엉이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그러자 부엉이는 한 명씩 차례로 나와 무지의 베일을 쓰고서 제안할 규칙을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힘이 센 곰이었습니다. 베일을 쓰고 나니 자신의 힘이 보이지 않게 되자 곰은 모두에게 균등한 식량이 배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곰이 아닌 어떤 약한 동물일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 다음 원숭이가 나왔습니다. 원숭이는 평소 나무 위에서 과일을 따며 즐겁게 지내지만 자신이 땅에만 사는 동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모두가 접근하기 쉬운 곳에 다양한 식량을 배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코끼리는 자신이 느린 발걸음을 가진 동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숲 곳곳에 이동수단을 마련하여 모든 동물이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도적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모든 동물들이 자신의 정체에 영향을 받지 않은 새로운 규칙들을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토끼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만약 불평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 그로 인해 가장 불우한 동물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규칙이어야 해요. 이렇게 만든 규칙들은 기존 사회의 불공평함을 많이 완화시켰습니다. 힘이 센 동물들도 작은 동물들도 모두 배려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동물들은 이제 자신들의 선택이 누군가에게 크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숲은 더 이상 무리들 간의 불화가 아닌 서로 돕고 공존하는 공간으로 변화했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서로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며 이는 그들의 평화로운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존 롤스의 철학은 이렇게 자연 속 동물들에게도 큰 교훈을 주었고 그들은 정당한 사회를 고자신들의 몫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니 무지의 베일을 통해 공정한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 늘 어떠한 일을 시작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네 번째 이야기 마이클 샌델의 공동체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느 작은 마을에는 공동체의회라는 특별한 회의가 매달 한 번씩 열렸습니다. 이 회의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그달의 중요한 결정들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자리였습니다. 이곳에서는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마을의 법이 실현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회는 그들의 공동체적 가치에 따라 마을 윤리적 나침반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의회에 특별한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바로 마을의 유명한 제빵사인 조셉의 이야기가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조셉은 특별한 레시피로 만든 빵을 통해 마을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갑자기 대도시에서 열린 베이커리 대회에 참가해 우승하고
그곳에서 커다란 명성을 얻음과 동시에 스카웃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의회에서는 조셉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화두에 올랐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조셉이 개인의 꿈과 성공을 쫓아 도시로 떠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셉도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하며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조셉의 존재가 단순히 빵을 파는 이상이고 그가 마을 공동체의 중요한 일부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셉의 빵 굽기는 단순한 식품 제공을 넘어서 마을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매일 아침 조셉의 빵집에서 어울리며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묻던 마을 사람들의 일상에 조셉의 존재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의회는 조셉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기 위해 긴 시간 동안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들은 조셉에게 마을을 위한 작은 빵집 학교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조셉은 도시에서 얻은 기술 가명성을 통해 마을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지식을 전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마을 사람들은 그와 함께 새로운 빵을 만드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조셉도 마을의 일부로서 계속해서 남아 있을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조셉은 깊은 고민 끝에 이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적 자산으로 보는 이 새로운 시각에 감명받았습니다. 그의 결정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과 자유를 넘어 공동체의 가치와 결합된 그의 정체성을 다시금 조명하게 했습니다. 그 후로 마을의 작은 빵집 학교는 유명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기술과 더불어 공동체적 가치를 배워갔습니다. 조셉은 자신이 만든 빵처럼 마을과의 끈끈한 유대를 통해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그의 빵집에서는 조셉이 구운 신선한 빵과 함께 마을 사람들을 위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샌델의 공동체주의가 우리 삶의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개인의 자유와 성공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공동체와 어떻게 연결되고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아닐까요?